예,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어느덧 저희가 이 핸드아웃 강의록 기준으로 170페이지를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절반 이상 가고 있다는 뜻이고, 지난 시간에 이제 주로 배웠던 거는 에너지 밸런스. 우리가 에너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개념들이 있지만, 그거를 다시 한번 봐서 에너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에너지 밸런스를 세우기 위한 기초 이퀘이션들을 쭉 봤고, 그로부터 이제 미케니컬 에너지 밸런스로 넘어와서 미케니컬 에너지와 인터널 에너지를 구별짓는 법을 배웠죠. 그러니까 에너지 밸런스에서 미케니컬 에너지 텀과 인터널 에너지 텀을 따로 분리해서 볼 수 있는 뷰를 봤고, 그 와중에 이제 인터널 에너지, 거기에 이제 프레셔가 더해졌을 때 그게 엔탈피 개념으로 묶일 수 있다는 연력학적 지식도 살짝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미케니컬 에너지랑 인터널 에너지를 분리해서 에너지 밸런스를 재정리했을 때가 이제 베르니 이퀘이션이고, 베르니 이퀘이션이 갖는 물리적 함의는 대단히 단순하죠, 사실. 플루이드의 플로우 워크를 파생시키는 미케니컬 에너지에 그 미케니컬 에너지가 줬는데, 근데 그게 전부 플루이드의 플로우 워크로 가지 않는다면 그 얘기인즉슨 미케니컬 에너지에 손실이 있다는 거고, 그 손실은 로스트웍으로 대부분 간다는 거죠. 특히 마이크로 플루이딕 시스템에서는. 왜냐하면 마이크로 플루이딕 시스템에서는 이런 로스트 샤프트웍이 없고, 그죠? 따라서 미케니컬 에너지의 변화, 즉 손실은 전부 로스트웍, 인터널 에너지 혹은 열로 간다. 예, 그리고 이거는 또 연력학 제2법칙하고 연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 플루이딕 채널 안에 컨파인먼트가 되어 있는 에너지가 열로 방사돼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플루이딕 채널 안에 가둬져 있던 에너지가 주변으로 옴니디렉셔널하게 퍼져 나가는 로스트웍. 그러니까 그게 열로 나가는, 엔트로피는 증가한다는 연력학 제2법칙에 또 매칭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앞으로 할 거는 이 미케니컬 에너지 밸런스 이퀘이션이 실제 어떤 사례들이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를 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망의 모멘텀 밸런스로 넘어갈 겁니다. 그럼 모멘텀 밸런스까지 하면 우리가 유체역학 마이크로 유체 시스템에서 중요하게 가장 끝판왕처럼 생각을 해야 되는 나베아이 스톡스 이퀘이션을 풀리 드라이빙을 할 수 있고, 이 베르니 이퀘이션을 유도했던 것처럼 각각이 갖고 있는 물리적 텀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베르니 이퀘이션의 실전 예들, 특히 마이크로 플루이딕 시스템에서 적용이 되는 사례들 뿐만 아니라 약간 매크로스코픽한 시스템에서도 적용되는 예들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마이크로 플루이딕 시스템에서 적용되는 예들뿐만 아니라 매크로스코픽한 예들까지도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는 약간 유체역학적인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 마이크로 플루이딕 시스템에서 특히 기능성 마이크로 나노 입자들을 합성을 할 때, 기능성 마이크로 나노 입자들 합성 중에서도 그 바이오메디컬하는 응용에 쓰일 수 있는 드럭 딜리버리 가능한 캡슐이라든지, 혹은 셀 컬처가 가능한 어떤 마이크로 플루이딕 드랍넷 같은 걸 형성할 때 많이 쓰는 구조 중에 하나가 일전에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T 정션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워터를 보내주고, 이쪽으로는 포토큐어러블한 오일, 그러니까 전구체 중에서 아크릴레이트 계열 중에서 메틸 메타아크릴레이트 같은 비교적 하이드로포빅한 펑셔널 그룹들이 달려있는 오일을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이 오일 드랍들이 이렇게 통통통통 떨어집니다. 마치 수도꼭지에서 물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듯이. 그랬을 때 보통 이렇게 디퓨저를 달아두거든요. 그래서 이 드랍넷들이, 포토큐어러반 드랍들이 이렇게 퍼져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 이쪽에서 모아서
UV를 조사해줘서 드랍렛을 경화를 시키거든요. 그럼 이제 마이크로 캡슐이 됩니다. 이거를 이제 이런 유체 시스템들을 우리가 이제 나비에스톡스 이퀘이션 배우고 레이놀즈 넘버의 물리적 의미를 다 배우면은 실제 이제 이 연구들의 사례들을 제가 하나하나 소개해 줄 거예요. 요런 시스템이 이제 마이크로플루이딕 초기에도 나왔고 지금도 사실 널리 쓰이고 있고요. 요렇게 이제 어떤 기능성 물질을 제조하는 방법을 옵토플루이딕 신데시스 혹은 패브리케이션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디퓨저에 적용이 되는 요 채널을 레셔널하게 잘 설계를 해야지 이 플루이드에 손실 없이 잘 보내고 여기 다량을 모아서 한 번에 UV 큐어링을 잘 하고 하거든요. 오늘 그 예를 한번 볼 거예요. 그게 이제 특히 베르니 이케이션이 이 시스템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이 디퓨저 요거를 요 파트를 이제 우리가 디퓨저라고 부릅니다. 자, 디퓨저 시스템을 한번 볼게요. 기본적으로 채널의 관이 얇다가 늘어나면 디퓨저라고 합니다. 이렇게 약간 어시메트릭하게 됐네요. 안 이쁘게. 조금 더 이쁘게 해볼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스테디 스테이트를 가정해도 되고 사실 이 마이크로 플루이딕 시스템의 대부분은 이런 스테디 스테이트를 가정해도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플루이드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간다고 할 때 인렛에서의 에어리어는 이렇게 되지만 아웃렛에서의 에어리어는 대단히 크죠.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는 프레셔가 여기서는 비교적 작다가 여기서는 커지겠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유속은 느려지는데 우리가 직관적으로 예상할 수 있죠. 왜냐면 에너지는 보존이 돼야 되는데 줄어든 키네틱 에너지가 프레셔로 전환되기 때문이에요.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는 사실상 없죠. 왜냐하면 지금 플루이딕 채널이 이렇게 누워있기 때문에. 그러면 얘를 정량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자 베르니 이퀘이션을 베르니 이퀘이션을 세워보면 얘는 없죠. 그리고 또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도 없죠. 그러면 식이 이렇게 되죠. 이런 시츄에이션이 됩니다. 디퓨저에 대해서. 그러면 요 식을 두고 봤을 때 로스트 웍 그러니까 마찰에 의한 어떤 미케니컬 에너지의 손실이 없다면 우측 텀이 0이 될 거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키네틱 에너지가 줄어들면은 반드시 프레셔가 증가해 줘야겠죠. 그죠? 이런 관계입니다. 그리고 사실 로스트웍을 그러면은 손실을 적게 하는 디자인이 필요한데 얘는 디퓨저의 어떤 모양에 따라서 바뀌어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경우 채널이 이렇게 오는데 굉장히 스무스하게 넓어지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플루이딕 채널이 급격하게 넓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그래서 로스트웍의 관점에서 보면 1번보다 2번의 로스트웍이 훨씬 커요. 1번 같은 경우에는 디퓨저에서 이렇게 스무스하게 잘 나가거든요, 유체가. 근데 2번 같은 경우에는 나왔다가 급격하게 넓어지면서 채널이 넓어지는 구석 부분에서 이런 와류가 생깁니다. 이걸 한국말로 와류라고 하고 에디 플로우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터뷸런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실 상당히 많은 양의 미케니컬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전환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프릭션도 크고 커요. 제가 너무 구어체로 쓰네요. 크다. 자,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드랍넷이 예를 들어서 형성이 돼서 드랍넷 상태로 왔는데 죄송합니다. 드랍넷 상태로 있는데 죄송해요. 드럼넷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뱅글뱅글 돕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사실 드랍넷 상태는 경화가 되기 전이기 때문에 약간 불안정한 게 있거든요. 불안정한 게 있는데 얘가 막 그 경화되기 전이기 때문에 불안정해서 막 그 에디 플로우에서 막 뱅글뱅글 돌면 깨질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 바람직하지가 않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특히 옵더 플루이딕 신데시스 패브리케이션에서는 이런 경우를 제외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패브리케이션 프로세스의 안정성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제 부르는 용어가 있기는 합니다. 이거를 서든 익스펜전 이렇게 부르거든요. 에디 플로우는 터뷸런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떤 강의 에디 플로우, 전형적인 에디 플로우를 보고 계셔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회오리 치고 있죠. 뭐 해변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런 중간에 섬이 있고 이러면은 에디 플로우가 생기고요. 바람도 이런 에디 플로우 혹은 뭐 터뷸런스가 생깁니다. 그래서 비행기 타고 가다가 이런 에디 플로우 터뷸런스를 만나면 굉장히 심하게 흔들리죠.
자, 그러면 이 디퓨저가 어떤 상황인지는 아셨으니까 이거에 대한 이제 컨스티튜티브 이퀘이션 한번 세워볼게요. 자, 이런 마이크로 플루이딕 신데시스에서 많이 쓰이는 디퓨저의 어떤 컨스티튜티브 이퀘이션을 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옵터 플루이딕 패브리케이션에서만 많이 이용되지 않고요. 사실 대부분의 마이크로 플루이딕 시스템 끝을 이렇게 많이 디자인을 합니다. 어찌됐건 봅시다. 우리 이제 앞서서 이제 로스톡을 적당히 줄여줄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스무스한 익스펜전을 할 수 있는 이 디퓨저에서 여기 1번과 2번 1번으로 설정을 하고 2번에서의 P 설정할 수가 있고 여느 때처럼 스테이트를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스 컨저베이션 고요. 컨스티튜티브 이퀘이션은 베르니 이퀘이션에서부터 앞서서 본 것처럼 시작하면 됩니다. 귀찮더라도 쓰세요, 부지런히. 샤프트워 없고 포텐셜 에너지 변화 없고요. 그러면 얘가 지금 이제 키네틱 에너지 텀을 우변으로 넘겨 볼게요. 그러면 매스 컨저베이션에 따라서 우리가 이거 앞으로 자주 할 건데요. 이렇게 되죠. 이때 유체의 덴시티는 변하지 않으니까 날아가고 그러면 U2는 요거 자주 나올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얘를 여기다 플러그인을 해서 나오면 그리고 양쪽에 이제 로우를 곱해주면 프레셔 변화만 이렇게 따로 떼서 보려고 한 거예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예로부터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경우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A2가 A1보다 많이 크는 이런 디퓨전.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당연히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프레셔 리커버리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때 조금 더 극단적 얘기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나오는데 서든 익스펜전인데 여기서 P1, U1이 있고 P2, U2가 있는데 거의 여기 채널이 거의 인피니티일 때, 그러니까 1번과 2번 위치가 있고 여기서의 A1이 있는데 A2가 사실상 거의 인피니티일 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A2가 거의 인피니티인 거죠. 그러면은 이거인 즉슨 거의 빵일 때, 그러면 베르ヌ이퀘이션이 여기 날아가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채널의 단면적이 이렇게 거의 인피니티하게 가면, 그리고 요 근처에서 예를 들어서 요 근처는 플루이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빠져나가잖아요. 그럼 막 여기에 에디 플로우가 많이 생깁니다. 통상 에디가 많이 생기는데,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로스트웍이 매우 크고 뭐 카오틱한 막 현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요 근방에서는 이랬을 때는 사실 프레셔가 다운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때 요 상황이 돼서 식이 어떻게 귀결이 되냐면, 요렇게 귀결이 돼요. 그러니까 얘를 보면 프레셔의 리커버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U1이 U2는 0이니까 U2가 거의 사실상 0으로 하니까 U1을 거의 잃어버리는데 얘가 전부 로스트웍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다다르면은 유체의 흐름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사실 마이크로 플루이딕 시스템을 디자인하는데 문제겠죠. 왜냐하면 유체가 제대로 흘러서 나가지를 못하니까 적체되는 형상이 생기게 되고, 특히 PDMS 같은 걸로 마이크로 플루이딕 채널을 만들 때는
이 부분이 터져요. 부풀어 올라서 유체가 많아지니까. 관련해서 여러분이 하나 이제 더 배워야 될 게 다음 페이지에 있는 토리첼리 이퀘이션입니다. 이게 사실 뭐 그 뒤에 나온 베르니 이퀘이션보다 앞서서 나온 건데요. 이 베르니 이퀘이션은 사실은 결론은 지금 이 시대 이 시점에 보기에는 미케니컬 에너지 잃어버리는 게 당연히 뭐 로스톡으로 가는, 이게 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직관적이고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1700년대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뉴턴 역학이 완전히 자리 잡기 전이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게 당연한 걸 왜 배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열린 마음으로. 근데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제대로 설명을 하실 수 있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토리첼리 이퀘이션, 토리첼리 이퀘이션은 조금 더 덜 제너럴한 폼이긴 한데 그 베르니 이퀘이션보다는, 이거는 간단하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조 실린더 수조 안에 물이 채워져 있을 때 여기 구멍을 냈을 때 이제 그럼 당연히 이렇게 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거를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베르니 이퀘이션보다 덜 제너럴한 폼이 될 수밖에 없는 건 맞지만 요거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이것도 사실은 간단하게 풀리는데 이거는 앞서 얘들에서는 디퓨저 같은 경우에는 레터럴하게 누워있는 채널에서 본 거라서 포텐셜 에너지 변화가 없지만 얘 같은 경우 포텐셜 에너지 변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스터디를 해보자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런 수조가 있다고 칩시다. 물이 요 정도 채워져 있어요. 여기 1번 위치, 2번 위치 이렇게 있고, 여느 때처럼 대기압이 이렇게 누르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 1번에서의 프레셔, 2번에서의 프레셔 이렇게 있겠죠. 이 높이차를 설정을 합시다. H로. 통상 수조에서 이제 워터의 덴시티는 변하지 않겠죠. 인컴프레시블 플루이드이고. 그래서 여기서 이 문제를 바라보기 위해서 몇 가지 가정을 해볼게요. 하나가 탱크의 다이아미터 혹은 뭐 실린더 수조의 다이아미터가 커서 프리 서페이스에서 속도 V가 아니라 우리는 U로 쓰는데 아무튼 얘는 0. 예. 그리고 P1, P2는 대기압으로 갔다. 왜냐면 여기서도 대기압이 이렇게 존재하니까 할 수 있고, 스테디 스테이트를 가정할 거고 로스톡은 없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이제 한번 바라봅시다. H는 지표면에서부터의 높이로 재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까지 뭐 G1이라고 하고 여기까지 G2라고 하면 G2-G1 혹은 뭐 이거를 조금 더 편하게 하려고 여기를 그냥 1, 2 이렇게 할게요. G1-G2 하면 H가 되죠. 그러면 토리첼리 이퀘이션을 유도를 해볼게요. 이게 사실 베르니 이퀘이션에서 그냥 보면 바로
해석이 돼요. 예전에 토리첼리는 직접 베르누이 이케이션 없는 상태에서 그냥 유도를 했었지만 베르누이 이케이션 알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베르누이 이케이션부터 시작을 하면 이 문제가 조금 쉽게 풀립니다. 미케니컬 에너지 밸런스를 베르누이 이케이션을 이용해서 쉽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샤프트워크 마찬가지로 없죠. 그리고 프레셔 변화 없죠. 로스트워크도 없다고 가정했죠. 그러니까 너무 쉽네요. 그죠? 얘는 빵 U2죠. U2. 따라서 U2는 이렇게 되네요. 이게 사실 토리첼리 이케이션에서 요 이제 가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풀렸던 건데 특히 이제 뭐 모터러 가정하고 인컴프레스 플루이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인컴프레스 플루이드는 리퀴드보다는 가스에 훨씬 더 잘 맞습니다. 물론 이제 통상의 이런 리퀴드 이런 통상의 이제 리퀴드라고 하더라도 이 통상이 이런 수조에 구멍을 뚫을 때 보통 높이가 높지 않으니까 보통 높이가 높지 않죠. 아무리 큰 분수라도. 사실 이 토리첼리 일케이션이 많이 적용이 되는 게 분수 디자인을 할 때 많이 적용이 되거든요. 예, 그리고 그 리퀴드에서 그 분수 혹은 뭐 기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요 수조 탱크 같은 경우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져 있을 때 사실 통상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리퀴드라고 하더라도 인컴프레스 플루이드를 가정을 할 수가 있고요. 단 이제 리퀴드 같은 경우에는 얘가 막 이렇게 증발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보통 P가 프레셔 그 대기압하고 딱 맞는데 이게 가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높이에 따라서 왜냐면 분자의 모션이 상당히 훨씬 더 리퀴드보다는 비거로스하기 때문에 가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1과 2 위치에서의 프레셔를 같게 하기가 어려워요. 같은 플루이드라 하더라도 리퀴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P1, P2에서 프레셔를 그냥 대기압으로 잡아도 무방한데 이 경우는 그 가스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시스템이 있을 때 1과 2 위치에서 예를 들어 여기가 CO2라고 하면 같을 수가 없어요. 특히 주변도 가스일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나가는 요 주변에 또 가스가 있고 뭐 여기 CO2라는 가스가 담겨져 있을 때 여기도 CO2 가스가 있으니까 이게 사실은 그냥 믹서블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프레셔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하는 것처럼 로우 GH로 우리 이제 이번 학기 강의 스태틱 플루이드 할 때 초기에 했던 거죠. 얘가 0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경우가 사실은 토리첼리 이케이션에 보다 일반적인 폼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 서머리라는 큰 틀을 달아놓은 건데 이 페이지에 그럼 베르니 이케이션이 델타
이렇게 될 때 뭐 로스터가 없고 샤프트가 없다고 칠 때 이쪽 좌변에서 프레셔 텀을 더 이상 무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빵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h인데 그죠? u1은 0이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를 정리를 하면 결국 나가는 2번 위치에서의 나가는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U2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EGH에 앞서서와 다른 거는 어떤 거가 있죠 여기서? 프레셔가 지금 로우 GH로 정리가 되는 거죠. 로우 GH로. 그러니까 얘를 프레셔가 더 이상 빵이 아니니까 앞서서 이제 리퀴드랑 다르게 여기에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요. 사실 이게 보다 더 일반적인 토리첼리 이퀘이션의 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리첼리 이퀘이션까지 우리가 봤고요. 이제 몇 가지 사례를 더 볼 건데 이때 저희가 알아야 될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스태틱하고 다이나믹 프레셔인데 프레셔를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미케니컬 에너지 밸런스 이퀘이션, 그러니까 베르니 이퀘이션의 어떤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뷰를 조금 더 더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프레셔의 개념이 뭐 바뀐다기보다는 프레셔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스태틱하고 다이나믹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스태틱은 이제 그래비티에 의해서 생성되는 프레셔. 그 다음에 다이나믹 프레셔는 여기 있는 것처럼 플루이드의 플로우 워크에 그러니까 당연하게 플로우 워크가 있으면은 플루이드의 모션이 있겠죠. 그 플루이드의 모션에 의해서 파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베르니 이퀘이션을 다시 한번 보면 이제 눈 감고도 쓸 수 있겠죠. 그렇게 되셔야죠, 당연히. 샤프트웍이 없는데 계속 쓰는 이유는 정리를 하기 위함이기도 하고 완전히 익히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없을 때 그러면 딱 요것만 남는데 프레셔에 그런 변화가 생겼다고 칩시다. 그러면 두 꼭지로 나눠 생각할 수가 있죠. 하나는 그래비티로 갈 거고 에너지 컨저베이션에 의해서 하나는 플루이드 모션으로 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프레셔를 스태틱과 다이나믹으로 나눠서 보면 한층 풍부하게 물리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프레셔 리커버리가 그래비티로 될 수 있고 플루이드 모션으로 될 수 있고, 그리고 이거는 앞서서 봤던 예를 들어서 플루이드 모션이 생기려면 프레셔 디스트리뷰션이 생겨야 된다, 이런 거랑 다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다 연결되는 얘기임을 이제 막 마음속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어야 돼요. 아, 이게 다 연결돼 있구나. 보통 이제 공부할 때, 텍스트를 가지고 공부할 때 사실 챕터별로 분절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모든 챕터를 하나하나 연결해서 종합적이고 구조적이고 입체적으로 사고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통. 그래서 스태틱과 다이나믹 프레셔 관점에서 베르누이 이퀘이션을 이해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게 첫 번째, 버티컬 플로잉. 말 그대로 위에서 아래로 채널이 이렇게 있고 위에서 아래로 플루이드가 생길 때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매우 느리게 흘러가서, 예를 들어 레이놀즈 넘버가 마이크로 유체 시스템처럼 작다고 칩시다. 그러면 로스트웍이 이게 작아서 느리게 흘러간다. 로스트웍이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G1에서부터 G2로 흘러가고, 그러니까 여기가 G2, G1,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1번에서부터 2번으로 흘러간다 칩시다. 그러면 베르누이 이퀘이션이 또 쓰죠. 쓰세요. 지겹죠? 지겨우셔도 좀 쓰세요. 그냥 어차피 지금 강의록을 정리하셔야 되니까 여러분 나름의 강의록을 정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노트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설명하는 것도 나름 쓰시면서 여러분만의 강의록을 정리를 하세요. 이렇게 되겠죠. 느리게 흘러간다. 자 그러면 식은 매우 간단해집니다. 빵.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G1이 G2보다 크니까 P1이 P2보다는 작아야겠네요. 그러면 이거인즉슨 그러니까 프레셔랑 지금 요게 지금 이때는 스태틱 프레셔가 되겠죠. 이걸 서로 익스체인지 한 거예요. 그죠? 이 경우를 스태틱 프레셔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 첫 번째 케이스였고요. 베르누이 이퀘이션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두 번째 케이스를 봅시다. 이때는 호리전털하게 플루잉 하는 거예요. 통상의 마이크로 유체 시스템처럼. 사실 마이크로 플루이딕 시스템에서 거의 90% 이상, 95% 이상일 수도 있고, 대부분 이제 호리전털하게 흘러가는 건데, 최근에 특히 한 10년 전에 하버드 케미스트리 와이사이즈 교수님이 페이퍼 칩을 만들면서 유체를 수직으로도 왔다 갔다 하게 디자인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우는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볼 건데, 우리 레이놀즈 넘버까지 한다면 실내에서 볼 건데, 요 버티컬 플로잉에 그대로 해당이 돼요. 특히 이제 마이크로 플루이딕 시스템이기 때문에 레이놀즈 넘버가 적고 유체가 굉장히 느리게 흘러가고 로스트웍 사실상 없고 뭐 이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럼 플루이딕 시스템 안에서 이렇게 허리젠털하게 흘러가는 경우를 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1번이 있고 2번이 있고 플로우가 가요. 레이놀즈 넘버가 마찬가지로 작으니까 느리게 흘러간다. 간다는 가정을 할 수 있으니까 사실상 0으로 볼 수 있고, 버티컬 플로우니까 가정을 하면 G1, G2 같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 베르누 이퀘이션을 때리면, 자, 또 쓰죠. 여러분, 지겨워도 쓰세요. 말씀드렸죠. 제가 01학번인데 저 20년째 이거 하고 있다고. 자, 없고. 그러니까 통상 마이크로 플루이딕 시스템에서 대부분 90% 이상의 레터럴하게 누워있는 마이크로 플루이딕 시스템에서의 미케니컬 에너지 밸런스는 이렇게 됩니다. 이게 사실 이렇게 마이크로 플루이딕 시스템이 제가 좋아하고 재밌다고 제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어떤 현상을 물리적으로 깊게 이해하려면 어널리티컬 프로블럼, 그 텀 하나하나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어널리티컬 프로블럼에서 어널리티컬 솔루션을 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통상 사실 넌리니어 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려워지는데, 이렇게 마이크로 플루이딕 시스템에서는 유체가 느리게 간다는 등등의 가정을 할 수가 있어서 식이 굉장히 간단해져요. 그런 그 간단한 텀에서 이제 물리적 의미, 미케닉스에서 파생이 되는 각종 텀 혹은 각종 베리어블이 어떻게 최종 모션에 영향을 주는지를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상당히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좋은 모델 시스템인 거예요. 요거는 무빙 플루이드랑 스태틱 플루이드 두 가지로 나눠서 볼게요. 우리 스태틱 플루이드 이미 잘 배웠어요. 그러니까 멈춰져 있을 때 이거니까 너무나 당연하게도 얘는 프레셔 디스트리뷰션이 있어서 플루이드에 플로우 워크가 있는 상황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그렇다고 뭐 어려울 건 하나도 없죠. 이러는 거죠. 이렇게 되죠. U1에서 U2로 갈 때. 그러면은 즉슨 뒤집어서 까놓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이제 프레셔의 디스트리뷰션이 있기 때문에 플루이드에 무브가 생긴다. 그러면 앞서서 본 거랑 다르게 이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데 요거 둘이서 익스체인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프레셔가 파생이 되는 프레셔가 뭐예요? 다이나믹 프레셔인 거예요. 자, 뭐 어렵지 않죠. 두 개를 더 볼 건데요. 세 번째, 얘는 허리젠탈 플루이드인데 위에 오픈 채널이에요. 마치 강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플루이드 채널이 이렇게 있고 여기 땅인 겁니다. 보통 강가에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비가 많이 온다든지
아니면은 땅에 구멍을 파서 거기에 호스를 끼고 배수 드레인을 시킨다든지 뭐 이런. 마이크로 플루이딕 시스템에서 아주 드물지만 이런 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픈 채널을 쓰기도 하거든요. 어떤 예들이 있냐면 플로우 워크를 파생을 시켜야 되니까 플로우 워크를 파생을 시켜야 돼서 보통 마이크로 플루이딕 채널 안에서 플로우 워크를 파생할 때는 다른 플루이드를 넣어줘가지고 플로우 워크를 파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 실험실에서 마이크로 플루이딕 실험할 때 흔히 보는 광경이 실린지 펌프에다가 액체를 쭉 짜주죠. 그러니까 그거는 실린지 펌프에 준 미케니컬 에너지를 통해서 유체를 마이크로 플루이딕 안에 집어 넣어주고 흘려보내주는 거예요. 흘려보내주는 겁니다. 사실 그 경우는 이제 익스터널하게 어떤 어파러투스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케니컬 에너지를 넣어줄 수 있는 프레셔 디스트리뷰션을 플루이드 안에서 파생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미케니컬한 뭔가를 익스터널하게 넣어주는 경우인데 그게 익스터널 에너지를 그게 익스터널 미케니컬 에너지를 쓰지 않고 마이크로 플루이딕 시스템을 플로우 워크를 파생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매우 간단한 마이크로 플루이딕 시스템 중에 하나인데 어떤 게 있냐면요. 여기 밑에다 그릴게요. 공간이 좀 넓으니까. 기판을 이렇게 세워둬요. 지금 요거 제가 그림을 조금 세워진 거예요. 세타를 갖고. 그러고 나서 이 기판 전체를 하이드로포빅하게 처리를 해놔요. 미리. 그 다음에 오렌지 라인만 따라서 하이드로필릭 처리를 해놓습니다. 그랬을 때 어널라이트를 담고 있는 에큐어스한 드럼렛을 여기 하나 떨어뜨리고 또 다른 얘랑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어널라이트과 반응할 수 있는 또 다른 어널라이트이 들어가 있는 리퀴드를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면 포텐셜 에너지 디스트리뷰션이 위아래 생기겠죠. 왜냐면 지금 요게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니까 세타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얘가 하이드로필릭한 오픈 채널이에요. 오픈 채널 위에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클로즈드 채널 마이크로 플루이딕 시스템에서 뭐 위에 이제 보통 유리 기판을 쓰고 위에 PDM 패턴화된 PDMS를 덮죠. 그렇게 클로즈된 시스템이 아니라 오픈 채널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또로로 골러와서 두 개가 합쳐집니다. 합쳐진 드랍이 형성이 돼서 커지겠죠. 그래서 그게 이렇게 흘러가요. 이것도 최근에 개발이 된 굉장히 유명한 유체 칩이에요. 되게 너무 단순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단순해서 실용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리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 그래서 뭐 비가 와가지고 강물의 수위가 높아진다든지 아니면은 밑에 관을 빼가지고 드레인을 시킨다든지 그러면은 이렇게 수위가 변하겠죠. 요 플루이드도 마찬가지죠. 두 개가 만나서 오픈 채널에서 합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둘 다 베르니케이션에서 예를 들어서 프레셔 텀 날라가고요. 오픈 채널이니까 샤프트 없고 로스터 없다고 칠 수 있어요. 특히 마이크로 플루이딕 시스템에서는. 그러면 베르니케이션이 요런 교환 관계로 심플리파이 되죠. 예.
이렇게 이제 또 정리가 됩니다. 요거 세 번째. 네 번째는 약간 그렇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한번 볼게요. 어떤 경우인지. 디퓨저인데 헤드를 달아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디퓨저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디퓨저에 이렇게 헤드를 달아놨다고 보시면 돼요. 스태틱 플루이드에서는 프레셔 디스트리뷰션이 없으니까 이 상태인데 여기 이제 유체로 이렇게 채워진 상태고요. 프레셔 디스트리뷰션이 생겨서 플루이드가 생겼다고 칩시다. 무빙 플루이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가고 그러면은 낮아지고 높아지겠죠. 이 경우는 뭐겠어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고 둘 사이에 이렇게 교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해서 베르닌 이퀘이션이 어떻게 적용이 실제로 됐는지, 특히 이제 스태틱 플루이드, 스태틱 프레셔와 다이나믹 프레셔라고 이제 나눠서 봤을 때 얼마나 이제 요 각각 건들에 대해서 보다 더 물리적으로 플루이드라는 어떤 인사이트를 갖고서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죠? 프레셔를 실제 마이크로 플루이딕스에서 이렇게 체크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PDMS로 클로즈 채널을 만든다 하더라도 펀치 내기가 쉽다 보니까 이렇게 플루이드에다가 이렇게 튜브를 꽂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내부의 프레셔가 어떻게 바뀌는지, 속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거 보는 거죠. 관련해서 T 메저먼트라는 걸 한번 배워볼게요. 비행기를 자세히 보시면 표면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이게 대체 뭘까요? 이게 지금이야 사실은 GPS가 당연히 있게 되니까 비행기 날아가는 속도를 상당히 잘 측정을 정확하게 할 수 있죠. GPS를 통해서. 근데 예전에는 사실 비행기는 2차 세계 때 막 꽃을 피웠었던 기술 아니에요. 그죠? 당시에는 그러면 GPS도 없던 시절인데 어떻게 비행기가 날아가는 속도를 측정했냐는 거죠. 비행기가 날아가는 속도를 알아야지 예를 들어서 어떤 지점까지 도착하는데 예측 시간 등등을 정확하게 가늠해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사실 주변에 흘러가는 플루이드의 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당시에 GPS가 없던 시절 때 이런 거를 비행기에 달아서 측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지금도 쓰고 있어요. 여러분 보딩할 때 창문으로 이렇게 비행기 서 있는 거 이렇게 잠깐 볼 수 있잖아요. 그럼 밑에를 한번 봐보세요. 이런 거 달려 있습니다. 이게 대체 뭘까? 이거를 피터 튜브라고 부르거든요.
혹은 뭐 임팩트 튜브, 스태그네이션 튜브 이렇게도 부르거든요. 이게 뭐냐면 플루이드 채널이 오픈되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플루이드가 이렇게 흘러간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관을 퉁 이렇게 꽂아 놓으면 여기에 올라오는 유체의 높이에 따라서 이거를 우리가 헤드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플루이드의 다이나믹스를 가늠해 볼 수가 있어요. 이걸 헤드라고 부르고, 여느 때처럼 대기압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여기 헤드 있는 데를 2번, 여기를 1번이라고 칩시다. 플루이드에 플로우 워크가 있는 상태, 유트라고 치면 이때 전체 플루이드의 디멘전에 비해서 헤드의 디멘전이 상당히 작아서 이게 사실상 0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시츄에이션에서 P1은 이제 아시겠죠? 로우 G의 높이가 되는데, 높이를 한번 설정을 해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H2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로우 G H2가 되겠죠. P2는 로우 G에 H1을 H2에 H1을 더해준 높이만큼 되고, 그러면 프레셔 디스트리뷰션을 보면 로우 G H1만큼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플루이드의 플로우 워크를 파생시키려면은 프레셔 디스트리뷰션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프레셔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베르니 이퀘이션은 이 구한 거를 베르니 이퀘이션에 플러그인을 하면 돼요. 없죠. 없고, 요거를 여기다가 플러그인을 해서 식을 재정리를 하면 P2-P1 이렇게 되죠. 얘가 이렇게 되는, 요거를 재정리를 하면, 아이고, 요거를, 그러니까 요거를 우변으로 사실상 넘긴 거니까 요거를 우변으로 넘기고 얘를 여기로 넘기고 해서 재정리를 하면 P2-P1은 우리가 1으로 얻었었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최종 U1은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거인즉슨 뭘 나타내요? 특정 로스터기에 주어졌을 때 H1을 보고서 1번 지점에서의 U1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속도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라운드 밑에 부분이 이제 비행기 몸체가 되고요. 혹은 이제 뭐 여기 유체 윗부분을 표면에서부터 윗부분을 비행기 몸체라고 봐도 상관없어요. 같은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데 비행기 몸체에다가 헤드를 달아놓고 그러면 비행기가 흘러갈 때 날아갈 때 비행기 주변에서 상대적인 유체 흐름이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멈춰져 있으면은 비행기 그 다음에 비행기 옆에 있는 에어 플루이드가 그냥 스태틱 상태라고 봐도 되지만 바람이 안 분다는 가정하에 비행기가 특정 속도로 날아가면은 비행기 주변에 유체 흐름이 생길 거 아니에요. 걔의 속도를 보고서 비행기가 날아가는 속도를 가늠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비행기 주변의 속도를 뭘로 재냐? 이렇게 헤드를 빼가지고 비행기 주변을 흘러가는 유체의 플로우의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도 베르니 이퀘이션이 쓰이더라. 네.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제 비행기 타실 때 그냥 타시는 게 아니라 이제 요거 꼬다리 나와 있는 거를 이렇게 잘 보고 타시게 되겠죠, 이제. 피타 튜브를 했고요. 일단 여기서 강의를 마치고 다음 강의로 이어가겠습니다. 예.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